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 선대 얘기부터 해보죠. 6시 30분 지금이네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 응십정에서 이제 전격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일단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예. 어떤 내용을 나눌지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쯤 딱 만났을 그런 시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기자들에게 한 20분 정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윤 후보의 뜻을 잘 말씀드렸다. 생각을 더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의 이 핵심으로 떠오른 그런 문제인데요. 예. 권 사무총장이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번복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총장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왔는데 기자들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무 얘기한 게 없다. 나는 고민 안 한다니까 자꾸 고민한다고 한다. 이렇게 좀 불만을 좀 나타냈고요. 권 총장이 진두 지휘해 달라는 윤 후보의 말을 전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의중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늘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방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불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특별 조직을 맡는 방안으로 정리가 된다면 두 사람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상황 변화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철회 의사를 밝히는 거지만 윤 후보 평소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위원회라는 외연 확대를 위한 특임을 하는 것처럼 만약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만난다면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말처럼 김병준 위원장 역할 변경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오늘 지금 이제 바로 만남이 시작됐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언론이 또 이런 만남을 생중계하는 상황도 뭐랄까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수차례 물밑 접촉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절 인연이 있는 그 민주당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수차례 접촉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롭지 않다. 이런 이제 뜻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웃으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영입서를 좀 부인을 했는데요. 다만 부인을 하면서도 상대 당의 결과와 당 내부 정리 상황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언론들은 이걸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를 뒀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어제와는 또 기류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그 양반 뭐 이렇게 호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진 작가님 어떤 상황으로 보시는지? 이게 뭐 자리 싸움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선거 기조의 문제라고 봐요. 선거 전략의 문제고 그 보수 혁신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 상황에 대한 판단도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 라고 생각하고 재보선에서 이긴 것도 우리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굳이 자기들을 바꿀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변한 채 외적으로 덧붙이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후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이제 세 분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인데, 예컨대 뭐 김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입위원장 비슷한 걸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데려올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옛날에 그 반문 인사들 아마 데려올 거고. 그런데 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외부 인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태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싱싱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데려와서 당을 실제로 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령탑이 두 개가 되잖아요. 투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김병준을 통해 가지고 김종인을 갖다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소리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 선거 기조를 가지고 그럼 나중에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져요. 이쪽은 이러고 저쪽은 저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뭐 간다 그랬냐 니들이 와서 도와달라며.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나는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바탕에 이제 뭐가 깔리냐면 그거죠. 우리는 이제 보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 여기 보수 기본이고 여기다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덧붙이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이긴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거 어려워진다. 너희들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선거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후보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후보는 이제 사실은 뭐 김병준 씨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뭐 옳기를 바라요.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은? 그 뭐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 뭐 김한길 대표 이런 분들을 사실 호남 진출 교두보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여튼 이재명 후보가 현재 호남에서 6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으니 30에서 우리가 20만 넘게 받아가면 이게 호남에서 10%라는 거는 절대 없었던 지난번 2012년 선거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당시 91%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0%의 벽을 돌파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표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기는 거에 2배를 이기는 거죠. 안 올 표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 카드를 생각하고 김종인 박사를 처우를 정하면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만남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우를 갖추지 않으면 또 이 김종인 박사가 밖에서 한 일주일에 한 마디씩 하시는 거가 또 이제 지지율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 있을 거거든요. 아주 가까이 두고 싶진 않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용인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이 용인술에 성공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력이 처음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좀 도박의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예. 이게 저 호남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론 차이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가 호남에 내려가가 그냥 무릎 꿇잖아요.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남 옛날에 친문가 싸우던 그 호남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 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차이가 확 나죠. 이 방식의 차이가.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의 기조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캠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네가 원하는 사람 얘기해. 갖다 앉혀줄게. 뭐가 불만이야? 그럼 우리도 원하는 사람 갖다 앉히고 말이지.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접촉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냥 슬슬 흘리는 겁니다. 그 가능성도 없고. 김 소장님은? 전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사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지금 중간지대 그냥 계시는 곳에 계시도록 하는 정도인 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모시고 와서 뭘 할 상황과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에 대한 판단이 이미 그분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그걸 시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근데 윤석열 같은 분이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움직이시는 건 뭐 제가 보기에는 한편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도 이제 합류를 했죠. 근데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을 임명됐는데 그걸 내려놓는 대신에 특별조직을 맡을 가능성.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자존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존심보단 간절함이 더 강한 상황으로 보여져서 특별조직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떻게든 여기에 남아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왔던 나름의 막역한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그 정도는 움직일 여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미래비전위원장이라고 보도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가타부터 의사표시를 안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리 이동 가능하다. 불태우고 있다. 이게 진석. 사실은 예. 뭔가 뒤집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부터 딱 임명한 다음에 그게 이제 김종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충 짜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다 짜놓은 다음에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까 오십시오. 이러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뭔가 뒤집혀진 거죠. 예컨대 선거 기조를 짜고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리가 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짜놓고서 그걸 싹 비워놨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고 단지 그러니까 투톱이 아니라 원톱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보장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예, 일단 뭐 30분부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군요. 자, 그래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선대위가 있고 민주당 꼰대집 그만해, 남혐 여혐 실어위원회 두 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비호감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렇게 또 밝혔군요. 그러니까 청년선대위가 오늘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네, 굉장히 좀 뭔가 폭발력이 폭발력 있다.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르치려는 모습, 스스로 대체로 옳다는 태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태도의 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 2대녀, 20대 여성을 가르는 선거가 아니라 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선거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청년선대위원장은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하고요. 선안이 전주시 의회 의원이 이제 맡기로 했는데요. 예. 권지웅 위원장이 오늘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50%, 30대 40%가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한다. 청년들이 자신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과 캠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 이런 일을 많이 한다면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2030이 민주당을 호감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권 위원장은 청년선대위를 개념적으로는 중앙선대위와 별개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청년과 관련된 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권지웅 위원장, 이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오늘 청년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름도 파격적이네요. 네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이제 직접 소통하면서 그 선거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청년선대위가 띄어진 만큼 이제 필요한 것들은 원래 이제 캠프 내 구성원들이랑 이야기하겠지만 예.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아마 후보님에게도 직접 이야기해서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년선대위 아래 그 민주당 꼰대집 그만해 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그 청년선대위가 보시기에 그 이재명 후보는 꼰대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꼰대를 인정하는 꼰대이지요. 그런가요? 사실 꼰대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스로가 꼰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되려 대화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예. 그래도 스스로를 좀 꼰대라고 인정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청년들과 네. 소통이 가능하다. 네네. 예. 자, 이제 민주당이 꼰대 이미지 강하다는 거 이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특히 네, 어떤 네. 부분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4.7 재보궐이 지나고도 사실은 민주당이 크게 변할 거라는 기대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기대에 만족시켜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체로 그 내용은 가르치려는 태도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대체로 옳다는 태도, 뭐 문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여전히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진중권 작가와 김성현 소장도 함께 네, 있는데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성현입니다. 그래서 꼰대집 그만해 위원회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지금 뭐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입장에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꼰대짓을 했다라고 뭐 지적하는 것 혹은 뭐 네. 이런저런 발표를 하는 정도로 민주당의 꼰대짓이 고쳐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인적인 변화 이런 점들도 좀 제도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구상들도 앞으로 좀 하실 계획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캠프 전체에 아주 제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우선 이 꼰대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제때제때 시정된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변화 가능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고 사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무언가 아주 캠프 곳곳에 제도를 설치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꼰대 신고센터를 받거나 예.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받거나 그리고 그때그때 확인한 것들을 즉시로 그러니까 제때 이제 좀 풀 수 있게 시정을 요구하고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꼰대 신고센터를 만들어요? 꼰대 레드팀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꼰대성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정답과 오답이 있어서 오답이면 꼰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구성원들의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라 어쨌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저희가 나름 좀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꼰대 반복해 나가려고 감별사는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꼰대 감별사. 저희가 그걸 크루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꼰대 감별 네. 크루를 모으십니까? 아하. 네. 그 만약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그 네, 네. 아이를 낳은 여성, 낳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는 그 국경 얘기를 해갖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네. 대표적인 꼰대 사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네. 글을 올렸으면 네. 이제 꼰대 크루들이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확인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바로 시정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달거나 예.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꼰대스러운 발언입니다. 뭐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이것도 만들겠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강민징 청년정의당 대표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여성 네. 혐오는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 그리고 사회 전반적 성차별 인식이 있어서 이게 네. 사회 구조적 현상인데 그 남혐은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 남혐과 네. 여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차별의 무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여성의 영향 차별이 남성에 비해 크다고 전 동의하고요.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강민진 대표님의 앞부분의 말을 동의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혐오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예.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야기했던 건 남성 혐오도 여성 혐오도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자체를 좀 보려고 노력하자는 게 이 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남녀 차별의 무게가 같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서 예.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 작가님. 네. 그 혐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네. 혐오, 남혐, 여혐 할 때 혐오라는 네.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너 싫어, 정말 혐오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사회 구조적인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유색인종 차별이란 말은 있지만 미국에서 근데 뭐 유색인종들이 백인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 백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네, 네. 조건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고 남혐 여혐을 같이 묶어놓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성차별의 구조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성차별의 구조 자체를 갖다 은폐해 버리거든요. 그럼 뭐 홍준표 후보가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다.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당신들이 말한 휴머니즘에서 그 휴머니 알고 보니까 남성뿐이더라. 이것 때문에 페미니즘이 나온 건데 다시 그걸 갖다 차이를 갖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공당에서. 네네. 물론 그런 어떤 지적이나 비판을 저희가 앞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는 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면 여성이나 남성이냐 아니면 20대냐 30대냐로 나뉘어서 4개의 칸을 놓고 여기에 누가 더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떤 의제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공론장에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그것이 이제 혐오적 표현으로 드러날 때는 많은 시민들이 그냥 그 단어 몇 개만 듣고도 그 공론장을
참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좀 제쳐놓고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 좀 제쳐놓고 진짜 우리가 2022년에 새로 만들 정부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 목돈이 없으면 주택 청약이 당첨돼도 그 주택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비정형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는 시작점으로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2030 일반 남녀 일반의 문제고요. 이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왜 유색인종의 차별에 대한 차별하는 언어가 위험하냐면은 그런 언어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여혐 발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데이트 폭력부터 온갖 것들. 그런데 남성 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갖다가 남성을 갖다가 막 강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폭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갖다 이 표현으로 슬쩍 가려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네네.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것이 실제 한국 사회 삶에서 시민들 위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별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요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만나고자 했던 시민은 그 혐오적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지친 분들에게 말 건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혐오를 아주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는 이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알겠습니다. 그 지쳤다는 분들이 가장 큰 네. 문제가 뭐냐면 여성 혐오 발언을 갖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2030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후보께서 페미니즘의 광기를 멈춰라 뭐 이런 글들을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걸어놓고 모두 다 돌려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제 지쳤다는 분들이 모두 아주 어떤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도 꼭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 언어에 아주 예를 들면 그냥 진전머리를 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건가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교수님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여성들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듣고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네. 여성들의 목소리는 귀를 안 기울이고 누가 더 심한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더 위협적인 상황에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혹은 아니면 덜 듣겠다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앞으로는 어떤 행위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한번 네네.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민주당 청년선대위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과연 이 청년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이미지 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함께 말씀 나눠보죠. 신 작가님부터. 글쎄요, 지금 이런 인식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들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맞아요. 라고 한다면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말도 들었어야죠. 그것도 다시 링크해서 이들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2030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혐오 감정에 편승해가지고 표를 좀 얻어보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 소장님.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다고 꼰대짓을 안 할지 3회 경고받으면 공천 탈락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쉬워 보이지 않아서 이 또한 꼰대들인 이 윗세대가 너희들이 우리에게 꼰대 지적을 해줘라고 말하는 이 진풍경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진 작가님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에 대한 비판해 주셨는데 김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맥락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진 작가님 이해하시는 맥락이랑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 특히 민주당이 지난 한 대선 이후로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남성 20, 30대 남성 유권자들은 표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한 채
정책을 짜왔던 것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도 여성들에게 부족했다는 비판은 받아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기조로 좀 바뀌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됐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